안녕하세요.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서울 라오랑가의 이영복 원장입니다. 올해 1월에 여기서 방송을 한 이후에 2달 만에 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1월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내용은 녹내장이 기본적으로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월에 제가 여기서 했던 내용을 조금 서두에 갈무리를 하고 실제로 제가 임상의로서 진료실 환경에서 만나게 되는 녹내장 환자들의 증례를 4건 뽑아 왔는데요. 그 녹내장 환자의 증례 4건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료실에서 접하게 되는 녹내장 증례라는 주제로 발표 파일을 만들어 왔고요.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양한 녹내장 환자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환자분들이 이제 이미 녹내장인 걸 알고 오시는 경우에 너무 녹내장이 심해서 그런지 잘 안 보인다 이런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다른 안과에서 안압이 높다고 하고 또 녹내장이 있다고 해서 약을 처방해 줬는데 약만 처방해 주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타안과에서는 "녹내장 수술은 뭐 웬만하면 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안내를 받으시고 겁을 좀 먹은 상태에서 또 병원을 내원하시는 경우도 있고, 다른 안과에서는 또 수술을 했는데 안압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듣고 또 불안해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녹내장 환자들이 병원을 내원하게 됩니다. 2달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조금 갈무리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안구는 요렇게 그림과 같이 요렇게 생겼고요. 동공은 홍채가 조리개 역할을 함으로써 동공 사이즈를 조정하게 되고, 동공을 통해서 들어온 빛이 각막, 그다음에 동공을 통해서 수정체를 통과하고 그다음에 유리체를 통과해서 황관에 빛이 맺히게 되면 이 신호가 시신경을 따라서 요렇게 뇌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녹내장 주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시신경이 요 부분, 시신경이 망막에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데 100만 개의 대략 시신경이 모여서 시신경 유두를 통해서 눈 뒤로 뇌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녹내장 정의는 시신경이 견딜 수 있는 압력보다 높은 안압에 노출됨으로써 눈 속에 있는 시신경이 점점 손상받게 되고, 시신경은 시야를 담당하게 되는데 시신경이 손상될수록 시야가 점점 좁아지다가 결국에는 종국적으로 시력을 잃게 되는 병이 녹내장이라는 병입니다. 증상은 맨 윗줄은 정상 시신경과 시야, 그다음에 중간은 초기 녹내장 환자의 모습, 그다음에 맨 밑에는 말기 녹내장 환자의 사진인데요. 정상 사진을 보시면 여기에 있는 시신경 유두 사진을 보시면 시신경은 요렇게 원형으로 동그랗게 생겼고, 주변부에는 시신경 유두 태가 있어서 오렌지 색깔을 띠게 되며 가운데는 시신경 유두 함몰이 있어서 하얀색을 띠게 됩니다. 요 모양이 시신경 유도 함몰비가 대략 0.4에서 0.5 정도로 정상 범위 내에 있는 것이고, 이렇게 정상 시신경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시야가 정상이어서 암점 외에는 시야 결손이 손상되지 않고 환자가 느끼는 시야도 깨끗하게 됩니다. 초기 녹내장이 되며 시신경 유도 함몰비가 증가되기 시작하고 시신경 유두태는 반대로 얇아지게 되며 결국 시신경이 손상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손상받은 시신경 부위에 맞는 부합되는 시야 검사에서 이상이 나타나게 돼서 시야 결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은 요렇게 전체적으로는 보이지만 어떤 부분을 약간 뭉그러지거나 약간 잘 가려 보이는 느낌을 살짝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기로 갈수록 시신경 유도 몰비는 굉장히 커지게 되고 시신경 유두태는 굉장히 얇아지게 됨으로써 시신경은 거의 죽게 되고, 시신경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시야가 굉장히 좁아서 요렇게 터널 비전, 터널에 들어간 것과 같이 이렇게 보이게 되며 실제 시야에서도 굉장히 시야가 좁아져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녹내장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그 개념이 안압이라는 걸 가장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안압은 우리 눈은 어느 정도 외력에 견디기 위해서 방수라는 물이 매시간 생성되고 매시간 빠져나가게 되는데, 생성되는 부분을 선모체라고 부르며 빠져나가는 부분은 섬유주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선모체에서 방수가 생성되면 동공을 통해서 이렇게 앞으로 돌아 나와서 섬유주를 통해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마치 수전으로 따지면 수전에서 물이 나가면 배수구로 물이 빠져나가는 것과 같은데, 빠져나가는 곳이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면 이 물이 잘 배수되지 않아서 물이 고이는 것과 비슷한 이치라고 생각하면 되시고, 어떤 특정 질환을 가지거나 아니면 나이가 증가하거나 이러면 섬유질을 통해서 방수가 빠져나가는 그 저항이라는 것이 증가하게 되고, 저항이 증가하게 되면 마치 배수구가 막히는 것과 같이 우리 눈의 방수가 많이 고이게 돼서 안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녹내장 치료의 목표는 제가 지난 방송에서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은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안압입니다. 녹내장은 진행을 억제하는 병입니다. 이미 손상을 받은 시신경은 절대로 정상으로 돌리기 어려운 병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고, 그렇다면 녹내장 진행을 억제하는 게 가장 주요한 치료 목표가 될 것이며, 그렇게 녹내장 진행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안압을 반드시 유의미하게 떨어뜨려 줘야 됩니다. 그래서 치료 후에 호전되지 않는 병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고, 치료의 목표는 악화되지 않고 지금 잔존해 있는 시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손상이 심하지 않은 초기에서 조기 진단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병은 병원을 약을 단기간 쓴다든가 병원을 단기간 방문한다거나 해서 해결되는 병이 절대 아니고 만성 질환임을 이해하셔서 고혈압, 당뇨와 같이 꾸준히 병원을 가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따라서 안압을 조절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녹내장 관련 치아 검사나 시신경 두께 검사를 함으로써 악화되지 않는지 잘 추적 관찰하고 평생 꾸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병입니다. 그림으로 조금 더 부연 설명하자면, 처음에 내원 당시에 녹내장을 만약에 이 상태에서 진단받아서 정상 시야에서 시야 결손이 주변부에 나타났다라고 가정한다면 이 상태에서 정상 시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치료하지 않게 된다면 점점 시야가 쪼그라들게 돼서 나중에는 이렇게 완전히 다 전시야 결손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시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안압약이라든가 때에 따라서는 녹내장 수술이나 레이저를 함으로써 안압을 잘 조절하고 열심히 치료함으로써 시야 결손을 시간이 5년, 10년, 15년, 20년 내가 죽기 전까지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치료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녹내장 치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첫 번째는 가장 흔히 쓰는 약물 치료, 안압약이라고 하는 안약을 쓰게 됩니다. 약물 치료의 목표는 아까 치료 목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압을 떨어뜨려 주는 것이고요. 레이저 치료도 그러니까 기본적인 목표는 안압을 낮춰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녹내장 수술적 치료 역시 수술을 한다면 녹내장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녹내장은 좋아질 수 없는 병이고, 그럼 녹내장 수술을 왜 하냐? 안압 치료를 충분히 하거나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안압 조절이 불량한 경우가 있고, 임신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약을 중지할 수밖에 없는데, 중지하는 경우에 그 안압이 올라가는 경우에 수술이나 레이저를 통해서 안압을 조절하는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약물을 5년, 10년, 15년 쓰다가 보면 약물에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왕왕 꽤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약을 중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다시 안압이 올라가게 되고 그에 따라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내장 수술을 하게 되면 녹내장 수술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안압을 낮춰서 최대한 녹내장을 악화되지 않게 환경을 만들어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증례를 4건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저희 병원에서 제가 만난 환자들, 최근 1개월 이내에 만난 환자들의 4건을 제가 추려서 전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증례는 남자 66세 환자분이었는데요. 병원에 오신 이유는 사실 녹내장 관련한 증상은 아니었습니다. 자꾸 주기적으로 양쪽 눈에 충혈이 생긴다고 오셨고, 오셨을 때 안경을 끼고 있었는데 시력은 0.9 정도로 잘 나온 편이었고, 안압은 15, 16 정도로 대한민국 평균에서 크게 높거나 그런 수치는 아니었습니다. 굴절 검사, 우리 눈도수 검사라고 하죠. 굴절 검사에서는 오른쪽, 왼쪽 경도 근시와 경도 난시가 있는 것 외에는 특별한 소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환자가 병원에 왔을 때 가장 불편한 증상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전환부 검사를 했고요. 이런 세극등 현미경을 통해서 눈을 들여다보면 오른쪽, 왼쪽 눈 사진인데 오른쪽 눈의 검은 동자의 안쪽, 코 쪽 방향이죠. 그쪽에 요렇게 노랗게 결막에 지방 같은 것들이 끼고 충혈이 되어 있는 양상이고 왼쪽도 여기 보시면 검은 동자가 요쪽에 있는데요. 검은 동자의 코 쪽 방향에 요렇게 노랗게 결막에 지방이 껴있고 위에는 충혈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피곤하거나 뭐 여러 날에 따라서 충혈이 심할 때와 심하지 않을 때가 반복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충혈의 원인은 뭔지는 충분히 제가 환자분께 설명을 드렸고 검혈반이라고 해서 결막의 검혈반, 결국 결막의 지방 같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 검혈반이 생기게 되면 혈관을 같이 이게 물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 눈이 좀 건조하거나 피곤하게 되면 이 검혈반과 함께 자라난 혈관이 충혈을 일으키게 되는데 환자분이 병원에 내원하게 된 주된 충혈의 원인은 검혈반염임을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세극등 현미경 검사로 각막이라든가 홍채 이상이라든가 수정체 이상을 보게 되는데요. 양쪽에 60대에 있을 정도의 초기 백내장 외에는 그 외에 특별한 소견은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진료 볼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녹내장을 전공했던 사람이라서 환자분들이 저희 병원에 내원했을 때 뭐 다래끼리 오든 눈곱이 끼든 웬만하면 눈 안에 있는 시경을 다 제가 육안으로 들여다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론 불편한 증상으로 온 것만 해결해 드려도 되지만 사실은 녹내장은 한 중기까지 대부분 증상을 못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녹내장이 있어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기 진단, 조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 질환이라서 꼭 녹내장과 관련되지 않은 증상으로 오시더라도 안과 의사가 시신경을 꼭 봐주고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이 없는지 확인해 주면 제일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눈 안을 들여다보고 필요에 따라서 환자분께 사진을 찍자고 말씀을 드렸고 오른쪽, 왼쪽 안저 사진인데요. 보시면 오른쪽,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진을 찍기 전에 육안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요 범위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시신경 유도 함몰비 크기라든가 유두태가 정상인지 그리고 시신경 주변에 망막 신경섬유축 결손은 없는지 꼭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 눈에는 오른쪽에 아래쪽에 이렇게 어둡게 시신경이 죽어 있는 망막 신경섬유축 결손이 발견되어서 사진을 찍고 환자분께 설명드리고자 사진을 찍자고 말씀을 드렸고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오른쪽 아래 귀쪽 방향에 망막 신경섬유축 결손이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녹내장 검사가 필요함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시야 검사라든가 단층 촬영인 OCT 검사를 진행했는데 이쪽 사진이 오른쪽, 이쪽 사진이 왼쪽인데요. 왼쪽은 시신경 동그라미 위아래로 시신경이 정상적으로 관찰되고 아래 결손이 관찰되지 않지만 오른쪽은 위에는 정상적으로 관찰되지만 아래쪽은 이렇게 쐐기 모양으로 망막 신경섬유축 결손이 관찰되게 됩니다. 따라서 아래쪽에는 이렇게 빨갛게 결손 부위가 표시되게 됩니다. 우리 눈은 눈 전체에 망막 신경섬유층이 분포되어 있고 아래쪽 신경섬유층은 위쪽 시야를 담당하게 되고 위쪽 신경섬유층은 아래쪽 시야를 담당하게 됩니다. 즉 위아래가 반대로 크로스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 환자분께서는 오른쪽 아래쪽 신경섬유축 결손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위쪽에 시야 결손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시야 검사를 진행하였는데요. 시야 검사는 비교적 이 정도면 거의 초기 소견이긴 합니다. 다만 이쪽에 보시면 중심 수평선을 기준으로 위쪽 시야에 검은색 이런 암점이 관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은 오른쪽 녹내장이 진단된 것이고 시신경이 약한 부위는 오른쪽의 아래쪽 귀 쪽 방향의 망막 신경섬유층 결손이 명확하게 관찰되고 아래쪽 신경섬유층이 손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쪽 시야에서 이렇게 시야 암점이 관찰되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녹내장에 부합되는 소견을 보이고 초기 녹내장성 시야 결손이 관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환자분은 시야 결손도 있기 때문에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증례에서 알 수 있는 거는 뭐 꼭 녹내장과 관련된 시력 이런 불편한 증상이 아니더라도 안과를 가게 되면 꼭
시신경을 좀 잘 봐 달라고 환자분들께서 먼저 얘기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저희 병원을 오는 경우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웬만한 환자들은 다 시신경을 들여다보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요렇게 꼭 녹내장과 관련된 증상이 아닌 상태로 내원하시더라도 필요에 따라서 검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으시면 꼭 검사를 진행하시기를 그렇게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증례입니다. 두 번째 증례 환자는 여자 환자 38세 비교적 젊은 분이시고요. 내원 이유는 직장 건강검진에서 녹내장 의심 소견을 들었는데 다른 안과를 방문을 하셨고 그쪽에서는 녹내장이 없다라는 소견을 들었는데 혹시나 해서 한 번 더 확인하고자 해서 저희 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시력은 안경을 끼시는 분이어서 1.0까지 잘 나왔고요. 안압은 13, 12 정도로 대한민국 평균 수준이었고요. 굴절 검사에서는 마이너스 8디옵터 이상의 고도근시가 관찰되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제가 2개월 전에 여기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녹내장 발병의 위험 인자 중에 근시가 있고 근시 중에서도 초기, 중등도, 그다음에 심한 근시일수록 녹내장이 발병될 위험이 조금 더 취약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환자분들이 오시면 비교적 젊지만 꼭 녹내장이 없는지 봐야 되고 생각보다 30대, 40대 녹내장 환자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고도근시인 사람들은 조금 더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시신경을 들여다봅니다. 전완부 세극등 현미경 사진에서는 오른쪽, 왼쪽 특별한 이상 소견은 각막이나 홍채, 수정체에 관찰되지 않았고 시신경을 들여다보면 이제 근시인 시신경은 이렇게 됩니다. 이제 광각으로 앉아 사진을 찍게 되면 시신경뿐만이 아니라 망막의 넓은 범위가 관찰되게 되는데 법문이 안저라고 해서 고도근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맥락막에 있는 혈관이 잘 비쳐 보이게 돼서 호랑이 표피같이 이렇게 무늬가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사진을 찍거나 실제로 제가 세극등 현미경에 렌즈를 대고 눈알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좀 시신경이 어둡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녹내장이 있다라고 단정짓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법문이 안저 고도근시에서는 녹내장을 육안으로 보기에는 조금 판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 위의 시신경은 명확하게 관찰되는데 아래가 좀 어둡게 보이는 느낌은 있었고 그래서 제가 환자분께 이거는 육안으로 보는 것만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니 검사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 고도근시도 있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 저는 망막의 하이측에 망막 신경섬유층 결손이 있지 않은가 하고 의심하고 추가 검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OCT라는 단층 촬영 검사를 보시면 오른쪽, 왼쪽 이렇게 사진을 볼 수 있는데요. 다행히 왼쪽은 어둡게 보이긴 했지만 그냥 어둡게 보일 뿐 실제로 시신경은 정상 범위로 관찰돼서 녹내장이 없고 정상적인 망막신경 섬유층 결손 없이 정상적인 시신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른쪽은 위쪽은 망막신경 섬유층이 정상이지만 아래쪽은 시신경 결손이 이렇게 관찰됨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도근심 같은 경우에는 황반부 촬영을 통해서 이게 망막 신경섬유층 결손은 우리 눈에 있는 신경절 세포의 축삭입니다. 따라서 망막 신경섬유층 결손이 있으면 망막 신경절 세포도 줄어들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렇게 고도근시인 경우에는 황반부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망막 신경섬유층의 그 세포체 부분, 신경절 세포의 두께가 어떤지 확인하게 되는데 왼쪽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오른쪽은 이 수평 중심선을 기준으로 위쪽은 괜찮은데 아래쪽은 이렇게 노란 부분이 감소되어서 손상이 돼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의학적 용어로는 템포럴 라페라고 하는데 신경절 세포 두께 검사에서도 왼쪽과 다르게 오른쪽에서는 아래쪽에 신경절 세포가 명확하게 관찰돼 있고 신경 섬유층 검사에서도 오른쪽 하이측에서도 명확한 망막 신경 섬유층 결손이 관찰됨을 알 수 있습니다. 시야 검사를 했는데요. 다행히 아직 시야 검사는 정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녹내장이 있지만 오른쪽 눈에 녹내장이 진단된 것은 맞지만 아직 시야 결손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시야 결손이 발생하지 않은 초기 녹내장 상태로 진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데이터를 제가 더 추가로 넣지는 않았지만 젊은 여자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반드시 녹내장 가족력이 없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물어봤지만 다행히 녹내장 가족력은 없던 분이었고 그 외에 기저질환 같은 것도 혹시 있는지 물어봤지만 없었고
다만 각막 두께는 한 520에서 530 마이크로미터로 평상 평균 각막 두께보다는 조금 얇은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명백한 녹내장이 있고 다행인 것은 아직 시야 결손이 뚜렷하지 않고 정상 범위라는 것. 다만 녹내장 가족력은 없고 각막 두께 검사는 얇은 각막 두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녹내장 진행하는 데 있어서 위험 요인인 얇은 각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녹내장 치료를 제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녹내장 치료를 안압약을 오른쪽에 쓰고 경과 관찰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세 번째 증례인데요. 세 번째 증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히스토리가 좀 많은 환자이긴 합니다. 남자 77세 환자분이었고 병원을 내원하게 된 이유는 다른 안과에서 안압이 높아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쪽에 있는 고안압이 계속 지속되어서 저희 병원으로 보내주신 분이고 수술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해서 의뢰해 주신 분입니다. 시력은 왼쪽은 안경 끼고 0.9를 보셨지만 오른쪽은 0.1도 못 보는 수치 안전 수동이라고 해서 저희가 눈 앞에서 손을 흔들어서 손의 흔듦을 느끼는 정도의 시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원 당시 안압은 왼쪽은 괜찮았는데 오른쪽은 53으로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굴절 검사는 오른쪽이 아예 측정이 되지 않는 상태였고요. 왼쪽에는 원시와 난시가 있는 그런 환자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을 들여다보는데 그전에 이제 의뢰서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 다른 안과에서 보내주셔서 주신 분인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백내장 수술을 계획하고 있던 중에 이제 백내장 수술날 내원하였고 다른 안과에서. 근데 오른쪽에 망막에 혈관이 폐쇄돼서 이제 이거 저한테 의뢰해 주신 선생님 병원에 내원하게 되었는데 이제 망막 출혈 요쪽 부분을 경과 관찰하면서 안압약을 쓰고 약을 조절하다가 백내장 수술을 하기로 계획하던 중에 백내장 수술을 오른쪽을 받으러 오신 날 안압이 엄청 올라감을 발견했고 그에 따라서 수술은 할 수 없었고 눈에 이제 나쁜 혈관을 삭히는 아바스틴이라는 약물을 유리체 강내에 주사하였고 압을 낮추기 위해서 전방에 있는 방수를 조금 빼내는 그런 시술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 눈 속에 출혈이 생겼고 그 이후에 안압이 조절되지 않아서 저희 병원으로 보내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을 제가 이제 두 가지 컷을 가져왔는데요. 원래는 아까 앞에 두 명의 증례 사진처럼 앞쪽에 홍채도 잘 보이고 수정체도 잘 보여야 되는데 이분은 눈에 대략 한 40% 이렇게 빨갛게 출혈이 생겨서 전방 출혈이라고 합니다. 전방 출혈이 눈 안쪽에 각막과 홍채 사이 공간에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넓은 빛이 아닌 얇은 빛으로 이렇게 보면 요 전방, 요 각막에 맺힌 빛과 홍채에 맺힌 빛 사이의 요 공간을 전방이라고 하는데 전방에 피가 대략 이만큼 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압이 높은 이유는 오른쪽 전방 출혈이 있는 것이고 전방 출혈이 있으니 굴절 검사나 시력이 굉장히 안 나오는 상태고 또 출혈이 있다 보니 방수가 생성되고 배출되는 경로에 영향을 받게 됨으로써 안압이 조절되지 않은 고원압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눈 안쪽에 앉아 사진을 반드시 이런 경우에 확인을 해야 되는데 왼쪽은 중심부에 백내장이 있고 주변부에 백내장이 있어서 백내장이 있는 것 외에 특별한 건 없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 당뇨가 있기는 하지만 당뇨가 오래되지 않았고 왼쪽에는 당뇨 변화가 그냥 미세한 출혈이 약간 보이는 정도의 미미한 당뇨 망막병증이 있는 정도였습니다. 오른쪽 망막 상태가 굉장히 제가 궁금해서 들여다보고 사진도 찍었지만 피가 나서 망막 상태가 어떤지, 출혈이 어떤지, 당뇨 변화가 어떤지, 당뇨 외에 아까 중심망막 정맥 폐쇄증이 있는지 확인이 불가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망막 상태가 불가한 경우에는 이렇게 초음파를 안전하게 찍어서 다른 이상은 없는지 제가 확인했는데 안구 초음파상 특별한 이상은 관찰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안과에서 경과 관찰을 2달 정도 하다가 백내장 수술 예약을 잡았는데 백내장 수술날 이렇게 안압이 높아서 뭔가 조치가 필요한 상태였고 그 안과에서 조치를 하다가 전방 출혈이 난 상태였고
그 뒤에도 한 4-5일 정도 최대한 안압 조절을 하기 위해서 먹는 약도 줬지만 안압이 30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40 대를 왔다 갔다 하는 수치로 계속 고안압이 유지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환자분도 되게 불편함이 많이 느끼고 있는 상태였고 보호자분의 불만도 사실 상당한 상태여서 일단 수술이 굉장히 필요한 상태여서 저한테 의뢰를 주셨고 저 또한 눈을 보고 있는데 수술이 필요해서 당일 응급 수술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또 약물을 바꾼다든가 이런다고 해서 안압이 조절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약을 좀 조절하면 안압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제가 1-2 주를 시간을 끌게 되면 환자는 40 에서 50에 일하는 높은 안압에 한 1-2 주를 더 노출되는 상태를 만들어 주는 상태게 되고 그런 경우에 시력 여유가 굉장히 불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환자분께 "그날 다 바로 수술하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드렸고 사실 이렇게 전방 출혈이 있는 상태에서 녹내장 수술하는 게 녹내장 수술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썩 하고 싶은 상황은 아니나 환자가 필요한 상태면 위험을 좀 감수하고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혈이 더 나는 경우가 있거나 이런 상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녹내장 수술을 당일 응급으로 하였고 아메드 밸브라는 방수 유출 장치를 눈에 삽입을 했습니다. 다행히 수술 중에 특이 사항은 없었고 뭐 합병증이 발생할 만한 사항은 관찰되지 않았고요. 이 사진은 수술 후 사진을 제가 찍은 것인데 홍채 앞쪽에 요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요렇게 튜브가 눈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드 밸브는 튜브와 본체로 연결되어 있는데 본체는 공막이라는 흰자에 고정하게 되고 얇게 나온 요렇게 투명한 튜브를 눈 안에 넣음으로써 이 튜브의 내경을 통해서 방수라는 물이 빠져나가게 돼서 안압을 떨어뜨리는 그런 원리의 수술입니다. 그 튜브가 잘 위치되어 있고 요렇게 절개하고 요쪽에다가 제가 아메드 밸브의 본체를 공막에 고정을 했고 결막은 잘 이렇게 녹는 실로 꼬매서 수술 부위 특별히 문제 없는 상태이고 눈 속에 있는 출혈도 수술하는 김에 최대한 줄여서 흡수한 상태로 아까 한 40% 출혈이 있었다면 40% 정도에서 한 절반 이상을 줄여서 한 20% 정도의 출혈이 요렇게 있는 상태로 출혈도 많이 줄어든 상태로 수술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제 경과를 봐야 되는데 다음날 안압은 12 정도로 아주 좋았고 수술이 이틀차 안압은 아주 좋았고 시력은 그래도 아직은 안전 수동이었으며 수술 부위에 요렇게 녹는 실이 풀어지지 않고 잘 꼬매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 사진에서는 일반인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방수라는 물이 요로 배출이 돼서 지금 역압포가 요렇게 볼록하게 형성되어 있어서 이 결막 밑에는 지금 방수라는 물이 채워져 있는 역압포 모습입니다. 그래서 역압포가 잘 올라와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메드 튜브가 요렇게 잘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안압도 떨어지고 안압이 떨어지면 각막 붓기도 줄어들게 되고 전방 출혈도 상당히 양을 줄여 놨기 때문에 수술 전에 비해서 안저가 잘 보이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첫날 비로소 안저를 어느 정도 볼 수 있게 되었고 왼쪽과 달리 오른쪽에는 이렇게 원형의 망막 출혈이 망막 전체에 이렇게 여러 군데에 퍼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망막 출혈을 다른 안과에서는 망막 중심정맥 출혈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망막 중심정맥 출혈 때 보이는 출혈의 양상보다는 안허혈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는데요. 안허혈 증후군은 눈에 쉽게 말하면 혈류 공급이 잘 안 되는 상태고 그러면 요렇게 출혈이 다발성으로 생성될 수 있는데 주로 이럴 때 원형으로 여러 군데 다발성으로 생성돼서 망막 중심정맥 폐쇄보다는 안허혈 증후군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수술 첫날 경과는 양호해서 수술 7 일째 내원하셨고요. 수술 치를 때 시력은 안전 수지 30 센티 정도로 안전 수동보다는 조금 올라갔지만 그냥 30 센티에서 손가락 개수 정도밖에 확인할 수밖에 없는 시력이었고 튜브 잘 위치해 있고 여기 보시면 실은 조금씩 녹아가면서 결막은 잘 아물고 있고 볼록 요렇게 방수가 채워져 있는 역압포가 잘 올라와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수술 7 일째 안압은 13 정도로 잘 유지되고 있었고요. 전환부 사진을 보면 출혈도 거의 다 흡수됐지만 출혈이 이제 거의 남지 않았지만 이렇게 안압이 높은 상태에서 수주 1-2 개월 노출이 되고 전방 출혈까지 있게 되면 백내장이 빠르게 진행하는 양상을
뛰게 됩니다. 백내장이 상당히 진행돼서 이제 백내장 때문에 시력이 좀 많이 안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환자분께 조심스럽게 백내장 수술을 같이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저한테 처음 내원했을 때도 백내장이 있기는 했는데 웬만하면 이렇게 수술을 두 번에 나눠 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녹내장 수술과 백내장 수술을 함께 하긴 하는데요. 첫날에 왔을 때 사실 전방 출혈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면 좀 더 어렵게 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제 투 스텝으로 나눠서 먼저 녹내장 수술을 함으로써 안압을 조절해 주고 좀 더 수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백내장 수술을 계획을 했고, 수술 7 일차 안압 조절 잘 되고 특별히 다른 문제는 없고 백내장이 더 진행됐기 때문에 환자분께 수술 날짜를 잡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었고요. 수술 오른쪽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 첫날째 모습인데 요거는 수술 전 사진입니다. 수술 전 사진에서는 이렇게 출혈이 요만큼밖에 안 남았고 백내장이 이렇게 누렇게 뽀얗게 된 게 가리고 있던 것이 백내장 수술이 잘 끝났고요.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누런 것이 없어지고 맑은 인공수정체가 눈 안에 잘 들어가 있어서 요렇게 깔끔하게 됐고 출혈도 없는 상태. 그리고 튜브는 이 사진에서 보이진 않지만 요게 잘 위치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렇게 백내장 하는 경우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내장, 그러니까 전방 출혈이 있고 녹내장이 있게 됨으로써 2차적으로 백내장이 빠르게 진행하게 됐었고, 백내장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수술 중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 팽대백내장이었습니다. 팽대백내장은 뭐냐면 피질이 녹아서 수정체 내 압력이 굉장히 올라가서 우리가 전낭절개술을 할 때 굉장히 찢어지기 쉬운 환경이었는데요. 최대한 제가 수술이 잘 원만하게 끝날 수 있게 팽대백내장을 찢어지지 않게 전낭이 잘 마무리해서 백내장 수술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내장 수술하고 제가 한 3 주째 되는 시점인데요. 얼마 전에 오셨었는데 시력은 한 0.5 까지 올랐고, 환자분도 너무 안 보이던 상태에서 그래도 0.5 까지 시력이 올라가게 돼서 너무 만족해 하셨고, 그리고 안압도 조절돼서 안압약도 안 써도 되는 상태로 지금까지 경과는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백내장 수술하고 한 3 주째 되는 시점에서도 망막 출혈은 계속 유지되는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백내장 수술 1 일째와 3 주째도 이렇게 원형으로 다발성의 망막 출혈이 계속 관찰되는 상태여서 안어혈 증후군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경우에는 주변부 망막을 레이저 치료를 해 주면 이 출혈을 좀 감소함으로써 추가적인 합병증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께 레이저 치료를 한 2 회에 걸쳐서 나눠서 하자고 말씀드렸고, 한 3 일 전에 오셨었는데요. 3 일 전에 아래쪽 절반의 망막에 레이저를 시행을 했고, 한 이제 2-3주 있다가 또 위쪽의 절반에 레이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내원 당시 안압도 높고 시력도 굉장히 좋지 않았었는데 시력은 현재 한 0.5 까지 많이 호전되었고 안압도 한 11, 12, 13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안압약 없이 잘 조절되고 있고, 반대쪽 같은 경우에도 이미 백내장이 조금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반대쪽 백내장 수술도 환자분이 이제 좀 더 잘 보기 위해서 희망하시는 상태여서 왼쪽 백내장 수술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발표 처음에 서두에 간단하게 녹내장 환자 증례에 따라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제게 말씀 주시는 그런 질문들을 몇 개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그때 이제 "녹내장 수술을 위험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데."라고 이렇게 또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녹내장 수술은 반드시 필요할 때에는 즉시 빠르게 해 줘야 되는 수술이고요. 모든 환자에게 녹내장 수술은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녹내장은 치료 방침이 안압을 조절해서 악화를 방지하는 거고 가장 안전한 거는 약물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로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녹내장이 크게 나빠지지 않으면서 경과를 잘 보고 계시게 되는데, 증례 3 환자 같은 경우처럼 출혈이 난다거나 약을 3개 맥시멈으로 최대치를 써도 안압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쓸데없이 계속 다른 치료를 한다든가 안압약을 바꿔본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빠르게 안압이 조절이 안 되면 빠르게 안압을 낮춰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녹내장 수술할 수 있는 선생님을 꼭 만나셔서 수술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전달하기 위해서 적합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녹내장 중에는 크게 개방각 녹내장이 있고 폐쇄각 녹내장이 있는데요. 개방각 녹내장 같은 경우에는 안압약을 써서 안압을 낮춰서 녹내장 악화를 방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치료인데요. 폐쇄각 녹내장 같은 경우에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안압약을 쓰고 레이저 홍채 절개술을 하면서 안압약을 쓰면서 두고 보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그런 개념이었다면 최근 10년 전부터는 폐쇄각 녹내장은 수술로 웬만하면 해결하는 게 중요한 병으로 개념이 바뀌게 돼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때 하는 수술은 녹내장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백내장 수술을 해서 폐쇄각을 해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개념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쇄각 녹내장 발작이 생길 수 있는 눈, 혹은 폐쇄각 녹내장으로 보시는 분은 아주 젊은 나이가 아니고서야는 백내장이 조금 있으면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백내장 수술 타이밍을 잡음으로써 백내장 수술을 제거해서 뚱뚱한 수정체를 얇은 인공 수정체로 바꾸게 되면 좁았던 전방각이 넓어져서 폐쇄각이 개방각으로 해소게 하게 되면 충분히 안압 조절이 잘 되게 되고, 그러면 안압약을 대폭 줄이거나 안압약을 안 씀으로써도 녹내장이 나빠지지 않는 그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폐쇄각 녹내장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백내장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케이스에 적합한 케이스가 얼마 전에 오셔서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자 환자 66세 분이셨고, 내원 이유는 역시 다른 안과에서 의뢰서를 가지고 오신 분이었고, 왼쪽 눈이 새벽부터 아프고 두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집 근처에 있는 안과를 가셨고, 그 안과에서는 해결이 되지 않으니 다른 안과를 큰 데를 좀 가서 해결을 했으면 하는 얘기를 듣고 의뢰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의뢰서에는 왼쪽에 폐쇄각 녹내장이 의심된다는 소견이었고, 다행히 오셨을 때 시력은 0.6 정도로 잘 나오는 편이었는데 교정 시력이 왼쪽이 좀 덜 나왔고, 안압은 내원 당시 왼쪽이 오른쪽에 비해 조금 높지만 많이 높진 않은 상태였습니다. 굴절 검사는 근시와 난시가 약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서를 제가 확인을 했는데 급성 폐쇄공황 녹내장으로 다른 안과에 내원하셨고, 저한테는 오후 2-3 시쯤 오셨고 타 안과에는 오전 10 시쯤 가셨는데 10시 내원 당시 안압은 왼쪽이 6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에서 응급으로 안압약도 좀 넣어 주고 먹는 약도 처방해서 드시고 한 4-5 시간 있다가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는데, 다행히 약이 조금 효과가 있어서 안압이 60에서 19로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다행히 오시긴 했습니다. 그러면 높았던 안압이 약 쓰고 해서 떨어졌다고 해서 이 환자를 계속 그냥 약 쓰고 볼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적합한 치료를 할 것인가, 정확한 검사를 해서 판단을 해 줘서 빠른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을 결정짓게 하는 게 의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내원 당시의 오른쪽 왼쪽 사진인데 전방각이 얼마나 깊은가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색역등을 얇게 빛을 만들어서 넣게 되면 요쪽에 하얗게 맺히는 빛은 각막에 반사되는 빛이고요. 뒤에 여기 맺히는 빛은 홍채와 수정체에 맺히는 빛인데, 사실 이 사이 공간이 매우 얕은 편입니다. 오른쪽도 얇은데 왼쪽은 아주 너무 얕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눈 다 양안의 중심 전방 깊이가 매우 얕은 상태이고요. 백내장이 어느 정도인가 해서 봤는데 오른쪽 왼쪽 백내장도 나이가 있으셔서 그런지 한 N2, 3 정도로 핵경화가 꽤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환자는 폐쇄각 녹내장으로 안압이 오늘 아침에 매우 높았다가 일단 응급 약물 치료로 떨어진 상태로 내원해 왔는데, 중심 전방 깊이는 양쪽 다 매우 얕고 왼쪽은 오른쪽보다 더 얕은 상태였고 백내장은 어느 정도 꽤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빠르게 백내장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사진만으로는 중심 전방 깊이가 얼마나 얕은지 파악이 일반인들이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가 전완부 쪽에 OCT를 찍어서 아까 그 사진의 단층을 얻은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위에가 오른쪽, 아래가 왼쪽입니다. 요 부분이 각막이고 여기가 홍채고 여기가 수정체의 전낭이라고 하는 가장 앞부분입니다. 통상 각막의 후면부터 수정체 앞 전낭까지의 깊이가 이 정도면 매우 얕은 거고요. 오른쪽은 1.80mm가 나왔고 왼쪽은 오른쪽보다 더 얕아서 1.58mm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 매우 얕은 편이고요. 언제 또 안압이 올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폐쇄각 녹내장 발작이 기가하는 길에 또 생겨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굉장히 매우
얕은 전방입니다. 사실 정상은 3mm가 넘습니다. 그래서 거의 왼쪽 같은 경우에 그 절반밖에 미치지 않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약물을 쓰고 안압이 떨어졌다고 환자도 시력이 많이 회복됐고 안통과 두통이 없는 상태로 저희 병원에 의뢰서를 들고 오셨는데 증상이 많이 소실되고 안압이 떨어졌다고 해서 이런 환자분을 또 보내게 되면 일단 뭐 3 일, 일 주일 뒤에 봅시다라고 보내게 되면 그 사이에 또 분명히 이벤트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께 제가 초면에 죄송한데 "수술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을 하시지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환자분께서 흔쾌히 이해를 충분히 설명드린 것을 이해하셔서 수술을 당일날 하셨고 수술하기 전에 시신경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OCT 검사를 했는데요. 다행히 오른쪽 왼쪽의 시신경은 아직 괜찮았습니다. 다행히도 이분이 이렇게 안통과 두통이 생긴 건 처음이라 하셨고 처음이기 때문에 시신경 손상이 딱히 보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아직 녹내장이 생긴 것까지는 아닙니다. 즉 망막신경섬유증 결손이 생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정상신경섬유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녹내장은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중요해서 이 상태에서 그냥 약 쓰고 끌면 뭐 3 개월, 6 개월, 1 년을 보게 되면 안압이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분명 반복될 것이고 지금은 시신경이 정상이지만 반복되는 것이 5 번, 6 번, 10번 이렇게 쌓이게 되면 신경섬유증 결손이 반드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신경이 정상이기 때문에 좋을 때 빨리 해소해 줘서 안압도 조절해 주고 녹내장으로 진행하지 않게 지금은 폐쇄각 녹내장 발작인 상태에 있지만 이 발작인 상태에서 멈추게 만들어서 녹내장으로 진행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을 당일날 응급으로 했고요. 수술하게 되면 요 앞쪽에 각막에 맺히는 빗, 뒤에 홍채와 인공수정체에 맺히는 빗인데요. 이 사이의 공간이 육안으로 딱 보기에도 매우 깊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 안의 망막에도 특별하게 이상이 없고 이 사진은 왼쪽에 백내장 수술하고 다음 날 안압이 12 정도로 아주 좋았고요. 환자분 불편한 거 없었고 드라마틱하게 변화한 것을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사진을 발췌해 왔는데요. 요 사진은 아까 제가 이 전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전완부 OCT를 통해서 수술 전에 전방 깊이를 측정한 1.58mm일 때 사진이고요. 이것은 수술하고 첫날 제가 재측정한 사진입니다. 똑같은 왼쪽 눈을 찍은 것이고요. 각막은 똑같이 이렇게 있는데 수술 전에는 홍채가 이렇게 불룩 솟아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 수정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채가 이렇게 불룩 솟아 있으면 여기에 있는 전방각이 이렇게 언제든지 홍채에 의해서 다쳐서 막히게 됩니다. 근데 수술을 하면 홍채 뒤에 있는 수정체가 두께가 인공수정체로 바뀌면 매우 얇아지게 되고 인공수정체로 바뀌게 되면 앞으로 수정체 때문에 밀려 올라와 있던 홍채가 원 위치로 이렇게 평평하게 원 위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각막과 전방각 홍채와의 이 각도가 매우 얕은 예각이었던 것이 각막과 전방각 홍채가 이렇게 매우 얕았던 각도가 이렇게 넓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넓어지게 되면 홍채가 전방각 입구를 절대로 막히게 될 일이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백내장 수술을 하게 해서 전방각을 홍채를 뒤로 밀어서 매우 깊은 상태로 만들어주면 이 환자는 녹내장 약을 쓰지 않아도 안압이 정상 범위 내에서 잘 유지될 것이고 이미 지금 시신경이 정상인 상태여서 안압이 오르락내리락 할 일은 거의 없어질 것이고 그런 안압 변동이 발생하게 되지 않으면 정상 시신경을 죽을 때까지 유지하게 돼서 아주 양호한 결과를 얻게 되고 이 환자는 지금 수술하고 한 달째 뵀는데요. 시력도 1.0까지 매우 잘 나오고 안압도 11, 12로 잘 조절되고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 한 달 동안 저희 병원 오는 동안 안통이나 두통 같은 불편한 증상이 있었던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결과를 얻었던 케이스라서 이렇게 소개해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에 대해서 하나 더 설명을 드리자면 오른쪽도 1.80mm면 매우 얕습니다. 그래서 이분께는 조만간 4월 중으로 오른쪽 백내장 수술을 하자고 말씀드렸고 환자분께서 흔쾌히 수술을 하는 거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오른쪽도 보시면 왼쪽보다 좀 덜할 뿐이지 전방 깊이가 1.80mm면 매우 얕은 상태입니다. 보시면 홍채가 이렇게 불룩 수정체 때문에 앞으로 솟아나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각막과 전방각, 홍채 요 각도가 매우 좁게 되고 홍채가 섬유주 입구를 막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도 시간을 끌면 분명히 왼쪽 같이 안압이 오르고 그로 인해서 시력 저하, 안통, 두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왼쪽 같이 백내장 수술을 해 줘서 요렇게 전방각이 깊은 상태로 만들어 줘야 이 환자는 완전하게 안압이 올라가는 그런 공포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그렇게 해방됨으로써 안압이 잘 조절돼야 불편한 증상도 안 생기고 녹내장으로 진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 명의 케이스를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발표했던 내용이나 아니면 이 외에 녹내장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질문을 받고 제가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짧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청자 질문 나온 거 첫 번째 말씀드리면 "원장님 지난 방송도 봤는데 오늘도 봅니다. 혹시 임산부도 인공 눈물을 사용해도 되나요? 눈이 건조했는데 임신하고는 더 건조해진 것 같아서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제 주변 친한 지인들이 지금 임신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인공 눈물약은 편하게 사용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잘 건조하시다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60대 어머님이 시력은 아직 좋은데 시야 검사에서 일부 시야 결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력이 좋은데도 녹내장이 진행될 수 있나요?" 아까 PPT를 한번 좀 다시 띄워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사실은 이렇게 첫 번째 환자처럼 충혈 때문에 오셨을 때 녹내장 상당히 의심돼서 검사하자 그러면 사실 환자분께서 좀 갸우뚱합니다. 왜냐면 '아 쓸데없는 검사를 의사가 하는 거 아닌가.'라고 약간 이렇게 갸웃갸웃하고 저를 약간 불신의 눈빛으로 처음 보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또 그래도 그럴 것이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난 충혈이 불편해서 오고 잘 보이는데 왜 쓸데없이 녹내장이 가능성이 있다 하고 검사를 하려고 하지?'라고 의사를 좀 이렇게 믿을 수 없을 약간 바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시력이 좋으면 녹내장이 없느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시력은 좋아도 녹내장이 있을 수 있고요. 시력이 아주 좋고 시야 결손이 일부 있으면 환자가 자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런 경우에 녹내장이 내가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PPT를 보면 이 사진을 보시면 초기 녹내장 때는 이렇게 주변부에 시야 결손이 나타납니다. 사실 이러면 우리 눈은 양쪽 눈이기 때문에 한쪽 눈은 녹내장이 있고 한쪽 눈은 녹내장이 없으면 절대 이 시야 결손을 거의 느끼게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까지 진짜 수많은 녹내장 환자를 봤는데 정말 초기 시야 결손을 인지하고 오신 분들이 제가 손에 꼽을 정도로 한 2-3 분이 있긴 있는데 아예 불가하진 않으나 사실은 이걸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요렇게 시야 결손이 있으면 가운데는 시야 장애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 가운데가 뚫려 있으면 시력은 1.0 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시력은 잘 나오고 시야 결손이 있을 경우에 녹내장이 진행될 수 있냐? 충분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녹내장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밑에 더 좁은 시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치료 시기를 결정하게 되는데 물론 무작정 치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고거는 쪼금 더 설명을 해 드리는데 말기 녹내장 이런 경우에도 1.0이 나오는 경우를 저는 숱하게 봤습니다. 시야가 이렇게 어두운데도 가운데 쪼금 뚫려 시야가 확보가 돼 있으면 시력은 1.0 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력이 좋다 나쁘다로 녹내장 치료 시기를 결정하시면 안 되고 시야 검사만으로도 무조건 녹내장 시기를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다만 이제 시력은 치료 시기를 결정하는 중요 요인은 아니고 시야 검사는 치료 시기를 결정하는 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녹내장성 시야 결손이 있으면 사실 치료를 시작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시력이 좋아도 녹내장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치료 시기를 결정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녹내장 치료 시기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그 환자가 지금 녹내장이 어느 정도로 심한 상태인지 그거를 판단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남아 있는 기대 수명이 어느 정도인지를 봐야 됩니다. 초기 녹내장 때문에 시야 결손이 약간 있는데 예를 들면 나이가 85 다. 그러면 치료를 안 하셔도 되지만 똑같은 초기 시야 결손이 나타났는데 만약에 나이가 29 이다. 그러면 그분은 앞으로 60 년을 최소한 나빠지지 않게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시작해야 되지만
뭐 기대 수명이 많이 남지 않고 굉장히 초기다. 그러면 그런 환자분들은 녹내장이 있지만 기대 수명과 지금 심한 정도로 봤을 때 추적 관찰하면서 나빠지는 속도를 보면서 치료 시기를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딱 두 개만 더 받을 건데요. 안압은 정상 범위라고 했는데 정상안압 녹내장이라고 합니다. 왜 높지 않은데도 왜 시신경이 손상되지 않나요? 손상되나요?라고 질문 주셨는데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비유를 드리자면 제가 이렇게 똑같은 주먹으로 누구를 때리는데요. 제가 최홍만이나 강호동 같이 아주 튼튼한 격투기 선수한테 제가 주먹을 치는 거랑 제가 이 똑같은 강도로 20대 초반 여학생에게 치는 여성분에게 치는 거랑 7 살짜리 여아한테 치는 거랑 1 살짜리 신생아한테 똑같은 주먹을 치는 거랑 그러니까 주먹은 파워는 똑같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좀 더 취약한 그런 상태이면 충분히 손상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따라서 안압의 정상범위라는 거는 통계학적으로 대부분 들어가는 범위의 의미의 정상범위지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녹내장이 안 생기는 건 아닙니다. 즉 정상 통계학적 범위에 있는 안압이라도 내가 고도근시라든가 녹내장 가족력이 있다든가 얇은 각막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좀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높지 않은 안압에도 시신경 손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녹내장 안약을 하루 한 번 넣고 있는데 가끔 깜빡합니다. 한두 번 빠뜨리면 진행에 큰 영향이 있나요? 어 이 경우도 많이 하는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한 달을 기준으로 한두 번 정도 빠뜨리는 거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통상 저 같은 경우에는 30일 정도에 한 27일 정도 넣으시면 굉장히 잘 넣으시는 편이라고 설명해 드리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또 사람인지라 우리가 영양제도 챙겨 먹다 보면 하루에 한두 번 빠뜨릴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빠뜨리지 않으려고 최대한 챙겨서 꾸준히 일정한 시간에 넣는 게 중요합니다. 그건 가장 기본 원칙임은 당연히 이해는 하시는데 뭐 한 달 기준으로 한두 번 정도 빠뜨리는 꼭 못 넣는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문을 받고요. 어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녹내장 환자분들께 조금 더 좋은 정보로 다가갈 수 있었으면 하고 기대하고요. 그리고 녹내장 치료를 꼭 해야 되는 경우라면 꼭 치료 시기를 실기하지 마시고 약물 치료라든가 녹내장 수술을 꼭 받으시기를 이 네 가지 증례를 통해서 이해하시고 병원도 꾸준히 잘 다니면서 녹내장으로 인해서 굉장히 시력 저하가 심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됐으면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